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의 인간 14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교재 연구를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문학의 고향 그리스를 가다 동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기말 시험 공지 또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 기말 시험은 12월 16일 09시부터 10시에 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 평가로 합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이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6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굵게 르네상스의 인간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조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루타르코스 영웅전 계속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본성. 자, 인간의 본성이 변할까요? 그 문제를 이 프루타르코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프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이거는 로마적인 것이 뭐냐는 겁니다. 로마 콜로세움이죠. 활동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들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삶을 추구했고 웅대함을 추구했고요. 제국을 지향했고 원형극장입니다. 이게 로마적인 겁니다. 그리스는 어떤 사상일까요? 바로 숙고하는 삶, 아름다움, 도시국가, 반원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비극이 상연되었고 로마에서는 뭐가 있었죠? 글래디에이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거죠. 자, 지금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글래디에이터보다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원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이 진짜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도시국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달랐다는 겁니다. 활동하는 삶과 숙고하는 삶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뭐냐? 제국의 시대에 로마가 제국으로 갔죠. 제국의 시대에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팽창과 확장 속에서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두 짝으로 비교해 놓은 책이 바로 영웅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에 대해서 쓴 게 아닙니다. 뭘 대해서 썼을까요? 두 문화권의 차이, 더 나아가서 로마적인 시대의 그리스적인 것의 가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이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플루타르코스가 우리를 인도하는 지혜의 선생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그 그리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 중에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인 테세우스와 로물루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이름 높은 아테나이를 세운 테세우스를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로마의 아버지 로물루스를 서로 붙여서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내가 전설의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정화하여 이성에 따르게 하고 겉모습만이라도 역사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기를. 이야, 이거 참 멋지죠. 약간 전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사적으로 내가 규명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가지 않고 있을 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독자 여러분들께서 고대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슬그머니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에 의미가 숨어 있죠. 그것은 옛날에 있었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바로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최고로 확장할 때 그리스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테세우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게우스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왕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델포이로 갑니다. 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델포이로 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플루타고스 지가 일하는 데 아닙니까? 예? 왕들이 자기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자기들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임신을 하고 싶다고 신탁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녀가 위대한 지도자여 포도주 자루의 끝을 풀지 마라. 다시 아테네에게 이르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포도주를 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술 마시지 마라. 예? 미리 축하하지 마라. 뭘까요? 또 자축하지 마라 이런 뜻이. 사실 이게 델포이의 신탁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예? 해프게 살지 마라.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근접하신 것 같아요. 해프게 살지 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동침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쓸데없이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누구한테 해줬냐면은 저 스파르타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 사람에게 트라이젠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트라이젠의 왕이 지역 왕이에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침하게 합니다. 임신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파르타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스파르타에 있는 인근에 있는 트레이젠이라는 곳에서 공주와 함부로 하루 자고 임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울고 불고 하면서 나를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신표를 줍니다. 뭘까요? 바로 칼 있죠. 칼을 탁 주면서 이걸 바위 밑에 숨길 테니까 네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이걸 바위를 드러내서 끄집어내면은 우리 아들인 걸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바위를 끄집어내고 이 뭡니까? 이거 찾아내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 밑에 있죠? 갑옷과 여기 보시는 칼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트로이젠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죠? 여기가 뭡니까? 이쪽이 바로 델포이 신전입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아까 보세요. 어머니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뭘까요? 아버지가 저기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트라이젠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가면 하루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테세우스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안 가고 이거 내가 이것까지 만들었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12가지 과업을 수행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입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어디의 왕이죠? 바로 스파르타의 왕이었어요. 스파르타에 헤라클레스가 있었다면 아테네에 누가 있다? 테세우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뭡니까? 테세우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헤라클레스 못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테세우스가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과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침대에 눕혀놓고 어느 나쁜 놈이 지나가는 과객을 잡아다가 다리가 삐져나오면 다리 잘라버리고 모르면 너리가 죽이고 그랬다는 거 있죠. 그 물리치고 이런 거 쭉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헤라클레스의 전설입니다. 헤라클레스 전설.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가 지금 선택을 하게 돼요. 풀색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유혹합니다. 이분이 아래태입니다. 아래태.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리 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산골이죠. 험난한 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유혹합니다. 이리 가라는 건 뭘까요? 요거는 평온한 길이죠. 헤라클레스 어디로 따라가죠? 이 길을 따라갑니다. 12가지 과업을 수행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테세우스도 험난한 길을 갔던 거예요. 100길로 가면 될 텐데 헤라클레스를 따라서 험난한 길을 가서 아테네를 괴롭히는 괴물들을 차례로 제거하고 아테네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피렌체에 있는 조각인데요. 이 스파르타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을 따라하고 아테네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보십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네? 아들. 그랬더니 아테네 시민들이 좀 기분 나쁩니다. 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왕자가 없어서 죽으면은 자기들이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제 이 아테네의 신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느냐? 바로 마라톤에서. 마라톤 하면은 다 490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만 생각하는데 테세우스의 선회가 있다. 거기서 이 황소가 돌아다니면서 크게 들이받아 사람들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황소를 잡아다가 옵니다. 황소를 때려잡는 테세우스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한번 또 점수를 땄습니다. 그죠? 야, 이제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준 거예요. 야, 이제 문제 쫙 이제 해결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죠.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자, 여기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 중요합니까? 제우스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어요. 신화에는 제우스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어요. 동굴에서. 뿐만 아니라 미노스 문명이 있는,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가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이쪽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고 이쪽이 섬이죠. 매 9년마다 각각 7명의 청년과 처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레타의 미노스 왕에게 종을 바치면은 그 미노스 왕은 어떻게 했죠? 지하 동굴에 집어넣어서 누구한테 먹입니까? 미노타우로스. 괴물 아시죠? 괴물들 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법 길이 꼬불꼬불해요. 미로처럼 보여요. 미노스 문명이 이 크레타 아닙니다. 여기에 바쳐야 돼. 이 바치는 이거. 벌써 벽화가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들어갔더니 누가 막 그를 영접하죠? 그의 공주 아드리아드네가 비밀을 일러주죠.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가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실타래를 풀어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실타래 있죠? 실타래를 풀고 들어가가지고 이 괴물과 싸우게 됩니다. 테세우스가 아테네를 괴롭혔던 그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드디어 돌아옵니다. 보세요. 괴물은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잘라가지고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테세우스입니다.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어요. 이야, 너무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큰 실수가 있었죠.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아티케 해안에 가까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이게우스 아버지죠. 무사 귀환을 알리는 돛을 달지 않았다. 자, 무사 귀환하면 돛을 올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를 저변하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다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자살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와 길잡이가 깜빡 잊은 것이다. 절망에 빠진 아이게우스는 절벽에서 몸을 던져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여기서 팍 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 그러죠? 에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게. 자, 이제 영웅이 되었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뭐가 됩니까? 왕이 됐다는 거죠. 건국을 한 겁니다. 자, 한편 이 아리아드네는 내버려 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공주를 낙소섬에다 내버려 둡니다. 신탁이 내려왔어요. 신탁이 계시가 내려왔죠. 바쿠스가 나타나서 이 내 여자들 네가 데려가냐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얘가 바쿠스를 만나서 바쿠스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밤하늘의 별이 되죠. 바로 여기가 그 푸른 하늘이죠. 자, 이렇게 건국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도시를 크게 확장하고자 했던 테세우스는 모든 이들을 동등한 자격으로 도시로 초청했다.
모든 이여 이리로 오라는 말은 테세우스가 다양한 조건을 지닌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수립하면서 한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여 오라 이겁니다. 멋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테세우스는 처음으로 절대 왕권을 포기하고 군중에게 다가간 사람이다. 이것은 호메로스의 말에도 나온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 나오는 함선 목록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표현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까? 배 목록 이야기가 나와요. 문정에 나갔던 그리스 사람들 목록이 쭉 나오는데 함선 목록에서 아테네 사람은 민중이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테세우스가 왕권을 버리고 민주적인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프로타고스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로마 시대에 그리스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홀로 여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겠으니 보라 또 다른 헤라클레스가 나타났다는 말은 테세우스를 두고 하는 말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통용되었다가 아니고 통용되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책임 안 진단 말이죠. 네? 그죠?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 는 거예요. 너무 띄우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말이야. 헤라클레스죠. 제2의 헤라클레스다. 스파르타의 헤라클레스가 했다면 아테네는 테세우스가 했다. 로마가 웅대함을 지향하지만 진짜 웅대함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장대함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dak해를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지만 장대함이 아니라 인빈시블이나 글로리어스가 아니라 아름답고 이름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테세우스의 유골이 묻혀 바로 이게 테세이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테세우스의 무덤이 유골이 있는 곳이라고 잘못 알려졌죠. 지금은 헤파이스토스 철강업자의 신이죠. 여기에 그게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의 무덤은 도망친 노예나 힘 있는 자들이 두려운 신분에 처한 이들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가 바로 그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세우스가 생전에 이러한 이들을 돕고 응원했으며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탄원을 기꺼이 받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제국의 시대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테세우스의 정신이 있었던 그리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를 보라는 거죠. 자, 이름 놓고 아름다운 테세우스와 무적이며 영광스러운 로물루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물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프로타고스를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로물루스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야, 로마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원하지 않지만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로물루스가 탄생하느냐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시죠? 예. 저 아이네아스를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테베레 강에 버려졌는데 이 아이들이 늑대에 의해서 발견되었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그 테베레 강의 신입니다. 테베레 강의 신, 강의 신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시면요, 이런 모습의 신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강가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탁 누워 있는 게 테베레 강의 신입니다. 자, 그랬는데 테베레 강의 신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돼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젖을 먹고 있다가 농부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농부가 데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였어요. 둘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뭐 고대 근동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로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팔레티누스 언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선문이 여기고요. 여기가 팔레티누스 언덕입니다. 여기. 로물루스는 여기로 가자 그랬어요. 여기로. 근데 레무스는 이쪽에 가자 그랬어요. 이쪽에.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 쇠고랑으로 팠습니다. 넘어오지 않기로 했어요. 딱 끄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레무루스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선쟁이 나서 죽이게 되죠.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요런 운막을 짓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팔라티노 언덕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십시오. 이게 요런 운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의 7 언덕이죠. 여기가 바로 팔라티누스 언덕입니다. 동생이 가고 작던 요곳이고요. 이것은 캄피돌리오, 지금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 여기는 지금 대통령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대통령궁이 있는 곳이고요. 요게 로마시입니다. 요게 지금 로마시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로물루스가요. 딱 보니까 인구가 모자라. 그래서 빨리 애들을 낳아야 돼. 그런데 여자들도 모자라요. 그죠? 굉장히 난폭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는 퀴리날레, 여기 보시죠. 요게 요 언덕에 살고 있는 사비네족들을 납치합니다. 여자들을.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해요. 그리고 약간 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을 들쳐업고 문지방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영화를 보면은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을 안고 문지방을 건너가죠. 바로 그 풍습이 여기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플루타르코스는 요거를 델포의 신탁과 연결시킵니다. 또 보십시오. 신탁이 떠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 사제라는 거죠. 로마는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물루스가. 로마는 전쟁을 자양분으로 삼아 팽창할 것이며 가장 크고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던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최고의 위대한 도시가 되었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위상을 지금 로마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올리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집단으로 납치를 해서 여자들과 가서 살림을 차리고 인구를 증대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로물루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로물루스는 복종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휴, 무서운 말이죠. 자, 로마 사람들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그러다가 보세요. 싸우기죠. 나중에 사비네족과 로마족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누가 말립니까? 바로 사비네 여인들이 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에? 남편과 아버지에게 호소해. 친정 아버지에게 당신들이 전쟁을 하면은 나는 누가 이기든지 한쪽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잃든지 아니면 자기 친정 아버지를 잃든지 싸우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화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다비드가 그린 사비네 여인의 전쟁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화해도 잠시뿐 사비네 왕 아크론을 결투로 제압하고 그의 갑옷을 빼앗아버립니다. 여러분 갑옷을 빼앗는다는 건 뭘까요? 모욕적인 겁니다. 아주 모욕적인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로물루스가 사비니 왕 협상하기로 해놓고 같이 공존하기로 해놓고 공동왕으로 했는데 공동왕으로 살기로 해놓고 보십시오. 빼뜨려 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를 군사제도를 개편시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로마입니다. 기사 100명과 보병 1000명을 조달해서 각 주변 국가를 다스리게 합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물루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 덕분에 권력과 명예를 거머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좀 더 거만한 태도를 취했으며 대중적이며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군주의 방식으로 바꿨다. 자, 뭡니까?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사비네족들을 배신 때리고 최고의 왕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운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죠? 도취됩니다. 와, 내가 이걸 해냈는데 도취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군주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의 최후는 어땠느냐? 비극적입니다. 로물루스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 어느 부분도 찢어진 옷가지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혹자는 불카누스 신전에서, 야, 여러분 이게 불카누스가 뭡니까? 바로 헤스파이토스입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테세온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카누스 신전은 뭡니까? 말을 바꾸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헤스파이토 신전이 사실 북한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신전에서는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회동했던 원로원들이 로물루스를 덮쳐 죽인 뒤 시신을 토막낸 다음 각각 한 토막씩 옷에 숨겨 가져갔다고 추측한다 합니다. 야, 이거 섬뜩한 이야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비교를 합니다. 시작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테세우스와 로물루스는 달랐다는 겁니다. 테세우스는 부끄러운 것 없는 왕국의 상속자였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더 큰 업적을 손을 뻗었다. 그죠? 열심히 싸웠다. 테세우스는 백길로 갈 수 있었지만 타인을 위해 악인들을 맞서기 위해 결연히 길을 떠났다. 그는 beautiful 그리고 famous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물루스는 어땠죠? 반면 로물루스는 당장의 예속 상태와 임박한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용기를 내설 뿌리고 극심한 형벌이 무서워 강요해서 위대한 업적을 수행해 나갔다. 그는 인빈스블이었다는 거예요. 무적이었다는 거죠.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프루타르코스가 그리스적 가치를 뷰티풀과 페이머스로 소개했다는 거죠. 뷰티풀과 페이머스. 자, 여러분 이제 조국의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 다릅니다. 알키베데스. 여러분 다 아시죠? 알키베데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이 사람이 알키베데스. 우리 공부했습니다. 저기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해서 궁지로 몰아넣었던 이 인물이잖아요. 그죠? 아주 타락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데려와가지고 잘 훈련을 시켰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죠. 투키디데스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약간 중립적입니다. 불에 달아 무르게 된 쇠가 찬물에 들어가면 다시 단단해지고 그 입자가 더 촘촘하게 뭉치듯 그는 허영과 방정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하여 수축되고 모양을 갖추었으며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되었다. 뭡니까? 아, 이거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 나쁜 놈 아니었다는 겁니다. 괜찮은 애였다는 거예요. 예? 자, 아시죠? 소크라테스와 함께 싸웠어요. 바로 이곳에서 알키베데스가 소크라테스가 함께 싸우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알키베데스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끝에 서서 그를 보호한 것은 소크라테스였다. 그의 갑옷과 무기를 모두 구했다라고 프로타고스가 썼습니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자, 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조국을 배신하고 어디로 갔죠? 스파르타 편에 붙었고 스파르타 편에 붙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페르시아 편에 붙었죠. 진짜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런데 알키비아데스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과 연설 능력, 원대한 목적과 영리함에는 호화로운 생활, 물질짠 음주와 엉뚱한 생각이 붙어 다녔다. 복장도 매우 여성스러웠다. 긴 자줏빛 겉옷의 뒷짝을 질질거며 시장을 돌아다니고 했다.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키비아데스가 하는 일을 아테네 사람들은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대중들을 위한 볼거리에 투자를 하고 나라에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이다. 빛나는 혈통, 뛰어난 연설 능력, 잘생긴 외모, 전쟁 경험과 능력까지 겸비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의 일탈 행위를 관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철없는 호기와 야망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뭡니까? 봐줬다는 겁니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썩 나쁜 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애가 약간 치기 어린 행동을 했는데 야망이 커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슬쩍 변호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니케아스와 함께 시칠리아 원정에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전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훼손하죠. 이 에르메스의 성기와 코를 잘라버리죠. 누군가가. 그래서 알키베데스가 했다라고 혐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프루타르코스가 그걸 변명합니다. 알키베데스를 향한 온갖 불확실한 의심과 비난은 외국인들과 노예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밀고자들의 진술에는 확실하거나 일관된 구석이 없었다. 실례로 한 정의는 헤르마이를 회송한 자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냐고 질문해 달빛이 비춰 알았다라고 답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달이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노골적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변호합니다. 자, 배신했어요. 그죠? 페르시아 편에까지 붙었죠. 알키베데스는 다른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과 삶에 동화되어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적응이었다는 겁니다. 배신 때린 게 아니라 적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동화되기 위해서 카멜레온보다 더 격렬하게 변화했다.
카멜레온은 한 가지 색으로 변화하지만 그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와 어울릴 수 있었고 그가 모방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없었다. 이야, 이거 진짜 아주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야. 배신자도 멋있었다. 심지어 왕비를 꼬시죠, 그죠? 스파르타의 왕비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애까지 임신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이 방식에서 저 방식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수월했다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럴 경우에 진짜 성품까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뭘까요? 진짜 성품까지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 플루타르코스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까? 사람은 개선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개선됩니까? 성품 자체는 안 바뀐다라고. 이거 진짜 무서워.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숨을 그럼 나는 대학에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성은 변하지 않고 본성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과정에서 개악될 뿐이지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요, 유명한 경영학자를 만났어요. 지난 금요일 날 물어봤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교수님, 요새 미국의 경영학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Human Resource Department가 없어지고 Talent Recruitment Department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휴먼 리소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휴먼 리소스가 뭡니까?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개선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뽑을 때부터 탤런트를 뽑는다는 겁니다. 탤런트 리크루트먼트 디파트먼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따끈따끈한 경영의 미국의 최신 트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 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법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이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에드워드 기본이 한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원래 본성이 그랬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의 그런 자신의 타고난 행동 방식이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여겨질 것을 같으면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거짓 모습을 취하는 데 매주 빨랐다.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걸 숨기는 재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알키비아데스는 훌륭한 지도자답게 대중의 멈출 줄 모르는 맹목적인 분노를 다잡아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 경우에는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의 명백한 구원자였다.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배신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배신자가 아니고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꿀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난폭한 본성은 변하는 것일까? 안 변하는 것일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바로 코리올라누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리올라누스 돼 있죠? 그런데 위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코리올라누스를 알키비아데스에 비교해놨는데 그것만 딱 떼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코리올라누스라는 비극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 아마 단언컨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제 아들하고 둘이서 읽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함께 읽었어요. 영화도 봤습니다. 바로 그 영화가 코리올라누스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영화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리올라누스입니다. 로마의 배신자. 이 보세요. 이야, 이 로마의 배신자.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플루타르크가 쓴 글을, 셰익스피어가 원글 쓴 글을 그걸 가지고 현대적 상황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라고 가정을 하는데 현대입니다. 현대. 이 사람이 바로 코리올라누스예요. 누굽니까? 귀족파입니다. 귀족파. 그랬더니 민중들이, 로마 시민들이 빵을 달라 외치니까 갑자기 코리올라누스 장군이 착 나옵니다. 착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s the matter? You dissentious rogues that rubbing the poor itch of your opinion make yourselves scarce. Then I'll do good word. Evil will give good words to the evil flatter. 민중파와 귀족파입니다. What would you have, you curs, that like nor peace nor war? The one affrights you, the other no.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Find you lions, find you hares, where foxes, geese. Who deserves greatness? 영웅들은 너희들 같은 천한 것들에게 정오를 받는다는 거예요. Trust me, with every minute you do change your mind and call him noble, like now you'll hate him vile, but with your garlands. What's the matter? But in these several places of the city you cry against the noble senate, who, under the gods, keep you in awe, which else would feed on one another. Go, get your home. Fragment.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You fragment. 이야, 이러면 뭐라? You stupid people 이런 게 아니고 You fragment는 뭐예요? 너희들 파편 같은 인간들이야. 쓸데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야. 너그럽고 고귀한 본성도 수양이 부족하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으로 변한다. 좋은 열매와 함께 쓸모없는 것들 또한 상당량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를 몸소 입증한 것도 바로 마르키우스다. 이 사람이요, 마르키우스 가이우스 코리올라누스입니다. 쾌락이나 고된 사업, 금전이나 보상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 시민들은 그를 자존심과 투지가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그와 교류할 때면 그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부담스러워. 아까 봤죠. 아주 경밀하잖아요, 그죠? 오만하다는 생각에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무사히 여인들의 호의로 인간이 누리게 되는 모든 이익 가운데서 수양과 훈련을 통한 본성의 부드러운 변화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본성이 변할 수 있는가? 본성은 수양을 통해 절제를 배우게 되고 지나침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안 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코리올리라는 불스키족들의 마을을 점령합니다. 이 영화 보면 기가 막혀요. 막 혼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근데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로 기원했을 때 코리올라누스를 정복을 했다. 그래서 코리올리를 정복했다. 그래서 코리올라누스. 여러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죠, 그죠? 그 뭡니까? 스키피오가 아프리카를 정복했다는 뜻이죠. 코리올라누스를 취한 자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독재관으로 임명됩니다. 돌아왔을 때 이 장군들이요, 막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돌아왔을 때 장군들이, 원로원들이 탁 치고를 내고 독재관이 되어달라고,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고 그랬더니 성금을 막 내리겠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마 한 필요는 감사히 받겠으며 집정관님의 칭찬도 기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시민들이 나눠줘 버려요. 자기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탁월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플루타르코스가 쓴 거예요. 뭡니까? 로마는 절제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만하다는 거예요. 딱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자유로운 침묵이요, My gracious silence.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여자가 안에서 짜자자자 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조용히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y gracious silence. 그래서 투표를 하는 과정인데요. 보세요. 마르키우스가 17년간 군인으로 활동하며 얻은 흉터를 드러냈을 때 시민들은 그의 무용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에게 표를 주기로 동의했다. 몸에 상처를 있죠. 몸에 이 로마 옷은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잖아요. 싹 드러내 여기에 막 전쟁 때 입은 상처가 17군데 나 있는 거예요. 쫙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용감하다라고 해서 독재관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관이 임명됐어요. 마르키우스는 자제심이나 인내심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다.
그는 격정적이고 분쟁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을 마음껏 드러냈는데 그것이 더욱 위대하고 고결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성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엄과 가정을 갖고 있지 못했다. 공직을 맡은 사람은 무엇보다 플라톤이 고덕의 동지라고 불렀던 아집을 폐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남들과 어울릴 줄도 알아야 하며 심한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기꺼이 비난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 직선적이고 고집스러웠던 그는 만물을 항상 정복하고 지배하는 마음은 용기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본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직이 있는 사람은 비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말 안 들으면 남들 코리올라스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영구 추방을 당해버려요. 재판을 받아요. 그 과정도 진짜 재밌습니다. 재판 받는 과정도. 자, 보십시오. 쫓겨나서 이제 방랑하는 거예요. 분노와 깊은 정오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분노가 사실은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통은 자체의 불꽃에서 소진되고 분노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저 혼자만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드러나네. 분노 속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갑니까? 볼스키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적에게 찾아가요. 탁 앉아서 만납니다. 실제로 똑같아요. 실제로 그 브루탈코스의 책과 똑같아요. 자신을 추방한 로마를 보복하기 위해서 볼스키족의 툴루스입니다. 툴루스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많이 본 얼굴이죠? 300의 주인공이었죠. 여기서는 이 사람으로 툴루스로 나옵니다. 이게 볼스키족이고 로마죠. 항복을 한 거예요. 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알키베데스 똑같은 거죠. 알키베데스가 스파르타 편에 붙고 페르시아 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얘도 볼스키에 붙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왜 여기 왔겠소? 나를 내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왔으며 내가 그대의 부하가 되는 순간 복수는 이미 시작되어 그러니 적을 쳐부수고 싶다면 내 재앙을 이행하시오. 내 개인의 불행을 볼스키족 전체의 행운과 바꾸시오. 이걸 셰익스피어가 아름다운 영어로 바꾼 겁니다. 야, 여러분 그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십시오. 셰익스피어는요. 나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셰익스피어를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감동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없었다면은 영어가 언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참 멋지게 표현했다는 거죠. 단숨에 로마를 점령합니다. 단숨에. 예? 뭐 파죽지세로 로마를 점령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친과 가족이 중재를 하게 찾아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그죠? 여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코리올라누스에게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코리올라누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아, 내 앞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보다 불행한 여인들이다. 내 아내와 자식들은 나라가 이룰 것인가 아니면 너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빈의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빈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잘못해서 제발 로마를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국의 은인이 되기보다 일국의 파괴자가 된다면 로마를 없앤다면 널 낳아준 여인을 짓밟지 않고서는 내 나라를 공백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둬라. 나를 죽여라 이거예요. 나를 죽여라. 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죠.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화해하고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짓밟고 로마 내가 조국의 배신자가 되겠습니까?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툴루스가 얘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조국의 등을 꽂았던 배신자들. 아니 이것은 배신하지 않았다, 배신했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인간의 본성은 과연 변하는 것일까? 아닌 것일까? 자, 이제 여기서도 백미가 나옵니다. 비교하는 글이에요.
직설적이고 성격이 단순하다는 것이 마르키우스에 대한 주된 평판이었다. 직설적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알키비아데스는 부도덕하고 진실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부를 돌봤다. 이거 뭡니까? 딱 이제 로마사를 띄우는 거예요. 로마 괜찮았다. 약간 안 좋았다 이거죠. 그리스. 그런데 동기를 살펴보면 마르키우스의 속임수가 더 악랄했다. 알키비아데스가 야심이나 정쟁 상대의 영향을 받았다면 마르키우스는 단지 본성적으로 분노에 굴복했다. 마르키우스의 악에 탄 태도는 돈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 오만했다는 겁니다.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그의 명성에 선의와 존경심이 뒤따랐다. 때로는 그의 실수마저 매력적으로 보였다. 뭡니까 이거? 그리스가 낫다는 겁니다. 그리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키비아데스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리아노스는 자신의 본성에 못 이겨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키아를 물리치고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확장 일본으로 가다가는 당신들도 코리아노스처럼 될 것이다. 마르키우스에게 이런 단점이 있었기는 해도 진짜 웃기는 부분이에요. 왜? 이제 마지막에 끝내는 부분이에요. 제일 끝이에요. 다른 모든 점에서 그는 훌륭했다. 이제 마지막에 뒷수습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자제력과 재물에 대한 초연함은 알키비아데스가 아닌 헬라스의 가장 뛰어나고 순수한 인물들과 견줄 만하다. 알키비아데스는 누구보다 씀씀이가 해뻤으며 재물에 관계된 일에서는 누구의 존경도 바라지 않았다.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약간 애매하게 끝내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죠? 하지만 로마 사람도 괜찮았다라고 하고 그 장면을 끝을 냅니다. 결론이죠. 제국의 시대에 이렇게 제국으로 커져갈 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과 비추어서 플루타르코스가 쓴 글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영웅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게 로마 공화정과 키케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어거스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는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전 지식을 좀 얻어 오시면은 수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